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식입니다. 경영혁신 중 과제 선정 제1강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요. 본 학습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인데요. 부문 과제 선정에 참여하는 임직원. 여기서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부를 얘기를 합니다. 사업부는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되겠죠. 또 과제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과제 추진할 때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주는 경영혁신 추진 담당 부서원, 또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원하는 여러 전문 인력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학습 과정이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과제를 우리가 수행해서 그 결과는 이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현재의 손익계산서를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과제 수행 결과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큼 좋아지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때 이제 필요한 것이 재무과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접근법을 통해서 재무과제가 어떻게 발굴되는지 본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시가 되겠고요. 또 모든 과제가 재무과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프로세스 효율을 높인다든가 인프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체질 개선 과제들, 그런 것들은 프로세스 FME 접근법을 통해서 발굴하는 과정을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재무과제든 비재무과제든 모든 어떤 과제의 결과들은 금전적 가치로서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내용들을 본 학습 과정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교재는 과제 선정편이고요. 또 관련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은 저희 홈페이지, 또 게시판이나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과정이 이루어지면 2일차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1일차에서는 과제 선정 개요,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접근법과 이제 프로세스 FME 접근법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과제 선정 방법론에 비해서 어떤 그 차별성을 갖고 또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1일차의 기존 과제 선정 방법론을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에서 한 많은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업무들 중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뭐 루틴하게 처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일상 업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일상 업무만으로는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 업무에 대비되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또 과제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부서의 전용물은 아니죠. 예를 들면 제품을 개발한다거나 생산하는 이런 부서에서만 쓰이는 용어가 아니고요. 영업이나 기획, 재무, 총무 뭐 이런 부서에서도 과제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 쓰임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한다거나 효율을 높이거나 또는 만족도를 키우는 일, 뭐 이런 일들도 기업이 생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죠. 따라서 과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기업 내의 조직 기능 부서들에서 중요한 어떤 위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제라고 하는 거, 과제를 이제 어떻게 뽑을 것인가,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뭐 전략과 연계돼서 탑다운 방식으로 뽑는다, 많이 알려진 거죠. 그런데 과제를 우리가 뽑아놓고 그 전략 밑에 갖다 붙여놓은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제시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그런 내용을 타파하기 위해서 사업부에서 과제를 1차적으로 뽑고요. 또 2차적으로 톨게이트 리뷰를 합니다. 본사에서. 그리고 조정을 한 다음에 최종 3차에서 임원회의 때 결정을 한다. 뭐 이런 톨게이트 리뷰들을 단기적으로 강하게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과제들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뭐 그것도 이해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부 관점에서는 너무 힘든 과제, 어려운 과제, 평가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런 유형의 과제들을 뽑아서 어떤 그 피해를 또 입을 이유가 또 없죠. 이런 이해관계가 또 약간 작용을 또 합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 부족한 부분은 완성도가 좀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한 2% 정도 부족한 그런 내용들, 즉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한 방식이 바로 재무제표 접근법과 프로세스 FME 접근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이유 때문에 바로 두 가지 내용을 본 학습 과정을 통해서 좀 강하게 강조를 하고 그 이점을 좀 전파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성, 단기적이죠. 단기라는 건 1년을 얘기합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3년 내지 5년 동안의 성장성이 담보가 돼야 되죠.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올해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즉 1년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얼마큼 올려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는 뭘 할 것인가가 바로 사업계획서에 녹아나죠.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올해 수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어떤 이제 요소가 되는데, 기업에서는 바로 그 이행할 내용들은 이제 과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경영 여건이 시장 상황이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설정된 계획이 달성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의문스럽죠. 그래서 목표를 좀 높게 잡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이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달성하는 그런 과제들의 목표를 좀 높게 잡아주는 이런 어떤 그 추가된 사항은 과제 수행을 좀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과제들을 보통 혁신 과제, 혁신이란 말을 이제 붙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혁신 과제를 선정을 해서요, 그것을 이행을 하게 되면 실적이 나오죠. 그것을 평가를 통해서 결국은 손익계산서가 얼마큼 좋아지느냐, 이것이 기업의 성적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또 이와 같은 과정이 이제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는 배경에는 과제가 끝난 다음에 금전적 평가를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관리회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 그 내용은 또 법적인 어떤 제한이 따르는 그 재무회계를 거쳐서 손익계산서에 이제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결국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과제를 통해서 투영이 돼서 재무적인 어떤 형태로 다시 손익계산서로 돌아오는 이런 하나의 그 흐름의 사이클, 이것을 유사현금 흐름 순환, 제가 부여한 명칭이기도 합니다. 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잘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제라고 하는 것은, 그 혁신성 과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그냥 실적을 내라 이렇게 하면 기업에서는 또 굉장히 좀 부담이 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교육을 지어서 어떤 역량을 높여주는 쪽에 체계를 또 마련하게 되는데, 이것이 TPM이나 TQC라든가 TPI 이런 방식을 제공을 하는 거죠. 식스시그마나. 이와 같이 그냥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메소돌로지, 방식을 제공해서 그것을 어려운 과제를 달성하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이런 또 과정이 있게 되죠. 그래서 과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러한 그 선순환의 사이클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따라서 과제 수행이 중요한 이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과제 선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과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회사의 이익을 높여주고 성장성을 담보해주는 그 선순환의 초반 역할에 위치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라고 하는 거, 사전적 정의로는 이제 처리하거나 해결할 문제고요. 문제는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내용을 좀 합치면, 제가 좀 정의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해답을 얻기 위해서 처리하거나 해결해야 할 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해답을 얻는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집중을 좀 하게 되면요, 우리 교재 16, 17페이지에 제가 조금 궤변을 좀 늘어놨습니다. 해답을 얻는 일, 이것은 굉장한 일상적이고 삼라만상이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 부족국가, 갓난아기, 수험생, 하물며 식물까지 모두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시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해야 될 일, 모든 일들이 다 또 과제냐, 과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린 또 자원이 제한되어 있죠, 조직에서는. 그래서 모든 어떤 내용, 해야 될 일들을 다 과제로 정의하고 이행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이것을 과제 선정이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과제 선정이라고 하는 그 활동을 또 보면요, 조직은 또 기능부서 각자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별도로 과제들을 뽑으면 기업은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사업계획서상에 우리는 이걸 달성해야 돼, 이렇게 또 하나의 방향을 제시를 해놨는데,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각자가 해버리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사업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는 건 또 요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그 정형화된 방법, 표준화된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 전사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중요한 과제들을 뽑을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과제 선정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제시하면 우린 다 알아요. 많이 또 듣고 경험을 또 해봤기 때문에 다년간 웬만한 것들은 또 다 봤던 것들이죠. 그러면 그 와중에서도 또 써보면 또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과제 유형만 또 도출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부작용이 생기고 따라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뭐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이제 방법론일 것인가? 뭐 이것을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재 이제 19페이지에 보시면요.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라는 분이요.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에 깃든다. 뭐 이 얘기는 정신과 육체는 이제 하나다, 한 몸이다. 뭐 사람으로 치면 신체가 있고요. 정신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쌈박한 어떤 방법론을 좀 추구하다 보면요. 방법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실체니까 눈에 보이니까요. 신체에 비유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신에 비유되는 것은 그런 상대적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진정성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조하고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방법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에 어떤 해당되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22, 23페이지에요. 24페이지까지 기업의 사례를 3년차와 5년차 되는 기업의 사례를 제가 좀 기술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참조를 하시고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과제를 우리가 뽑을 때 방법론에 의해서만 좋은 과제가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진정성이라는 것, 즉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제 선정할 때 본인에게 꼭 필요하다, 나에게 꼭 필요하다, 기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하다 이런 그 주체적인 의식, 주인의식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우리 교육과정 중에 말씀드려도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그 진정성을 우리가 깨닫는 좀 느끼는 그런 그 예로서 우리 그 애기가 놀다가 뭐 문지방에 문에 뭐 손이 좀 끼는 이런 사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때 느끼는 부모의 감정이 뭘까요? 아기는 이제 문에 쪘다 그래서 뭐 사망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우리가 과제를 잘못 뽑았다 그래서 기업이 망하거나 뭐 그런 이유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좀 다르다는 얘기죠. 아기가 큰 문제가 없고 뼈가 뭐 다친다든가 아니면 조금 그 부분이 성장했을 때에도 그 흉터가 남다든가 뭐 이렇지 않기를 굉장히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 애리한 마음을 갖죠. 그리고서 아기를 뭐 안고서 병원으로 뭐 뛰어간다든가 뭐 그런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 그런 느낌의 감정, 진정성 있는 감정,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그 감정을 그 진정성으로서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과제를 선정할 때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필요한 부분은 교재를 좀 참조를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조직 내에서 진정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그 접근성은 또 어떤 접근 방식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좀 해놨습니다. 먼저 목표를 크게 세우는 겁니다. 50억이라는 목표가 정해진 거라면 아예 우리가 과제를 뽑을 때 100억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은 뭘까를 이제 고민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꼭 100억을 달성하자고 목표를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과제라고 하는 부분을 선정한다 그러면 조금 기존의 사고와 다른 방식의 좋은 개념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극단적으로는 뭐 어떤 제품이라 그러면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없애는 거죠. 선풍기 같은 경우 날개를 없애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죠. 뭐 조직 생활에서 많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무어 리스 없다, LESS 없애는 방식이죠. 원가나 어떤 비용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것. 목표를 아주 크게 잡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접근법도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고요. 또는 두 번째 방법론, 과제 수행 방법론에 대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뭐 관련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만
이건 과제를 이제 층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스템상에 DMAIC 이렇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면요.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빠른 방법론 DMWC, PDCA 이런 형태는 4단계니까 시스템적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견, 또 과제를 이제 빨리 처리했을 때, 간단히 처리했을 때 그것이 과제 한계로 인정되느냐, 이런 거 정책적인 면에서의 어떤 이견,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빨리 처리해야 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방법론인 DMS를 쓰는 사례가 많죠. 이렇다 보니까 과제가 층별이 안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빠른 방법론도 수용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과제 하나로 인정해주는 정책이 있다 그러면 과제들은 이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제 나머지 좀 어려운 과제들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되고요. 그것들이 왜 또 잘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파헤쳐 보면은 분석이 좀 부족한다든가 아니면 분석에 대한 역량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또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 기업 사례에서 확실하게 증명된 그런 예이기도 합니다. 과제의 유형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면 우리가 중요한 과제가 수면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효과를 분명히 가질 수가 있다. 또 끝으로 정량적 접근의 과제 선정 방법론, 이것이 이제 본 학습 과정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정량적으로 과제를 어떻게 뽑느냐, 재무제표 접근법을 통해서 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과정 본문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볼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개념을 뭐 조금 미리 좀 앞서서 보면요. 우선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요. 이것은 현재 재무제표가 작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년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미리 우리의 목표를 반영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것들 여러 가지 이제 비율이나 뒷봉 분석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 대차 대조표 상에서 밸런스 시트죠.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1차적으로 발굴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재고라든가 아니면 부채 비율, 뭐 유형자산이라든가 무형자산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과제 유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사를 운영하는 재무부서나 또는 전사 운영부서에서 또 추구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되고 있고요. 자, 그것이 달성되면 비율 분석의 형태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어떤 비율들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각 조직에서 가져가서요. 조직별 과제를 이제 발굴을 하는 거죠. 현재 추정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의 비율 대비해서 이것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갭을 메꿀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하나의 이제 과제로 표출되고요. 그것들이 난이도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런 구조가 재무 과제를 뽑는 하나의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 사이사이 숨어 있는 어떤 체질 개선성 과제들 그런 유형들은 이제 프로세스 FMA 접근법을 통해서 발굴이 되겠죠. 이와 같이 MEC한, 미시한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고 재무과제와 체질개선 과제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발굴되는 접근, 이것이 이제 하나의 진정성 있는 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은요. 우선 지금 과제 선정 개요 단계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 기존에 이제 과제 선정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장점과 뭐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2장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과정에 실질적으로 재무제표 접근법, 또 체질 개선 과제를 뽑는 프로세스 FME 접근법을 상세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선정된 과제들, 이것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또 모든 어떤 과제들은 이제 금전적 성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수행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그 금전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FA 과정, 재무평가 전문가죠. FA 과정에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별로 어떻게 산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소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적인 과제 선정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 단계부터는 목차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